서초동. 이곳에서 변호사로 산다는 건 단순히 사건을 맡고 처리하는 일을 넘어서는 무언가예요. 법과 논리로만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얽히고 정의의 이름으로 스스로를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를 속이기도 하는 곳. 매일 반복되는 질문.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하지만 그 질문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더 개인적이 되어갑니다. 사람의 관계, 기억, 상처, 그리고 설렘까지 이제 어소즈는 그 질문 앞에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서초동 5회 예고편 지금 시작합니다. 서초동. 늦가을의 찬바람이 빌딩 숲 사이로 스며들 때 법무법인 형민의 어소 변호사들은 오늘도 분주했어요. 합병 후 첫 2달, 이제야 조금 익숙해진 듯 싶지만 실상은 더 복잡해진 룰에 허덕이고 있었죠. 복도 끝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로 위, 퇴근하는 사람들의 뒷모습이 길게 늘어지고 그 위로 창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무서워가지고 그거에서 키우겠냐? 그의 특유의 농담에 문정이 겨우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고 하상기는 피식 웃다 다시 표정을 고쳤습니다. 그날 저녁 어소들은 작은 식당에 모였습니다. 정윤이 추천한 곳이라는 말에 다들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막상 자리에 앉으니 분위기는 예상 외로 편했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도 잠시 식당 사장님이 지나가며 말했죠. 쟤는 꼭 여자 꼬실 때 여기 데리고 오는데.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을 뻔하다가 희지가 웃으며 창원을 보며 물었죠. 너는 여기서 뭘로 꼬셔? 창원은 웃어 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이 간지러웠습니다. 그는 늘 농담으로 무장했지만 그 안에 쌓인 것들이 스스로도 때로 버겁게 느껴졌거든요. 창원은 교도소에서 친구를 면회했습니다. 투박한 유리 너머 친구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아, 이게 잘난 변호사 면허 갖고 뭐 할 건데? 창원은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널 보러 올 순 있잖아. 그 말에 친구는 웃다가 눈을 내리깔았고 창원도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그는 무심히 담배를 꺼냈다가 주머니에 다시 넣었고 한참을 주머니 속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을까? 법조인이 된다는 건 이런 일도 감당하는 거였나? 속으로 되뇌며 걷는 그의 그림자는 평소보다 길게 늘어졌습니다. 사무실 복도에서 문정이 창원을 마주쳤을 때 그녀는 용기 내어 물었어요. 괜찮아요, 선배. 창원은 눈을 가늘게 떴다가 웃었습니다. 괜찮지 뭐. 내가 언제 안 괜찮았던 적 있었어? 그 웃음은 문정의 마음을 묘하게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죠. 창원은 강한 척하지만 사실 누구보다 부서지기 쉬운 사람이란 걸. 다른 쪽 사무실 한켠에서는 하상기가 조용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뜬 숫자들, 뉴스 기사들, 부동산 시세. 하지만 그의 등 뒤로는 컵라면 향이 번지고 작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가 방을 채우고 있었죠. 서민체험. 사람들은 그를 현실주의자라 부르지만 그 누구도 그의 진짜 얼굴은 몰랐습니다. 식당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모두가 웃고 떠들었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저마다의 무게가 내려앉고 있었죠. 조그만 농담에 웃고 작은 실수에 놀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 울컥하는 밤. 그것이 어쩌면 서초동에서 어소 변호사로 산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토요일 늦은 오후 안주영은 실내 농구장 벤치에 앉아 있었다. 코트 끝에서 한 무리의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희미한 그림자처럼만 비쳤다. 머릿속은 온통 박수정 사건으로 시끄러웠고 그 시끄러움 속에서 마음 한켠이 계속 무거웠다. 박수정이 그날 이혼 조정에 응한 건 자신 때문이라는 걸 주영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난 이성적으로 잘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잘한 걸까? 그때 저쪽에서 소란이 들렸다. 자판기 앞 10살 남짓한 아이 셋이 몰래 음료수를 꺼내다 관리인에게 들킨 모양이었다. 주영은 무심코 다가갔다. 얘들아, 그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이들은 움찔하더니 한 녀석이 희죽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 저희 촉법소년이에요. 알죠? 그 당돌한 표정의 주영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구나. 하지만 말이야, 잘못은 기록보다 내 기억에 남는 거야. 순간 아이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주영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앉았다. 어른들이 다 해결해 줄 것 같지? 언젠가는 내가 안고 가야 해. 그때 가서 무거우면 그건 어른들이 못 들어줘. 아이들 중 한 명이 입술을 삐죽 내밀었고 다른 애들은 고개를 숙였다. 관리인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농구장을 나설 때 주영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나도 결국 나중에 이 무게를 안고 가야겠지. 그날 밤 그는 술 기운을 빌려 희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밥 한 끼 어때요? 전에 한 약속 기억나죠? 처음엔 놀란 듯한 목소리였지만 희지는 잠시 침묵하다 웃음 섞인 목소리로 언제요? 라고 물었다. 작은 이자카야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처음엔 어색했다. 희지는 숟가락을 돌리며 말했다. 나 오늘 선 넘었어요. 미안해요. 주영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그냥 이런 자리 처음이라서요. 그녀는 웃으며 술을 한 모금 들이켰고 주영도 미소 지었다. 시간이 지나며 둘은 조금씩 풀어졌다. 웃음소리가 새어나왔고 피곤한 얼굴에도 묘한 편안함이 번졌다. 생각보다 좋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가게 밖에서 희지가 말했다. 주영은 한 박자 늦게 저도요라고 답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휴대폰을 쳐다봤다. 희지는 웃으며 속삭였다. 내가 왜 그랬을까? 주영은 물을 마시며 혼잣말했다. 나 잘한 걸까? 그날 밤 둘은 같은 질문을 안고 서로 다른 창가에 앉아 있었다. 밤 11시가 넘은 법무법인 형민 사무실. 대부분의 불은 꺼졌고 복도 끝 창가 옆 작은 램프 하나만 켜져 있었다. 그곳에서 하상기는 무표정한 얼굴로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다. 사건 기록, 의뢰인 메일, 공판 일정표가 켜져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다른 창으로 자꾸 흘러갔다. 경제 뉴스, 부동산 시세, 주식 포트폴리오. 손끝이 떨릴 정도로 피로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게 나니까. 속으로 중얼거린 말은 그의 마음 한켠에서 오래 울렸다. 낮에 들은 말들이 아직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로펌 자리도 백으로 들어온 거 아냐? 서민 체험은 언제 끝나? 웃으며 던진 말들이었지만 하상기는 웃지 못했다. 원래 웃음이 적은 편이기도 했지만 그보단 마음이 너무 예민했다. 그는 잠시 노트북을 닫고 뒤로 기대었다. 천장 틈에 미세한 균열이 눈에 들어왔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흠집 하나에 한참을 시선을 고정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퇴근 후 그는 집이라 부를 수 없는 곳으로 향했다. 낡은 원룸, 방 하나, 싱크대 하나. 하지만 그 안의 서랍에는 억대의 예금 통장과 고급 시계, 해외 콘도, 회원권 서류가 숨겨져 있었다. 어릴 때부터 다짐해왔다. 가진 걸 다 감추자고. 가진 만큼 부서지기 쉬워진다고. 컵라면을 끓이며 TV 뉴스를 흘려들었다. 대기업 회장 아들 하상기, 이름이 방송 자막에 등장할 때마다 그는 TV를 껐다. 그날 밤 하상기는 옥상에 올라갔다. 손에는 담배 한 개비 하지만 불은 붙이지 않았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칼, 시야 아래 서울 도심의 불빛. 잠시 뒤 옥상 문이 열리더니 문정이 나타났다. 여기 있었어요? 하상기는 어깨만 으쓱였다. 그냥 바람 좀 쐬려고. 문정은 그 옆에 섰다. 처음엔 무슨 말을 할까 망설이다가 그냥 웃으며 말했다. 저희 생각보다 다들 복잡하죠. 하상기는 피식 웃었다. 생각보다? 그 짧은 대화 속에 많은 말이 스쳤지만 둘 다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문정이 먼저 내려갔다. 하상기는 혼자 남아 창가에 손을 얹고 중얼거렸다. 나도 언젠가는 말할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다. 원래 하상기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그에게는 말하지 않는 쪽이 더 안전했다. 뒤돌아 사무실로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에 한 겹이 피로와 고독이 내려앉았다. 같은 시각, 창원은 사무실 소파에 털썩 앉아 있었다. 친구의 말이 계속 떠올랐다. 잘난 변호사 면허로 뭐 할 건데? 그는 손을 깍지 껴 입술에 가져다 대고 긴 숨을 내쉬었다. 그때 문정이 슬쩍 다가와 물었다. 오늘도 여기에요? 창원은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좀 이따 가려고. 둘은 짧은 눈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사무실의 정막, 그 안에 잠겨있는 사람들. 하상기, 창원, 그리고 멀리서 작은 불빛을 바라보는 주형과 희지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그들은 외로움을 견디고 있었다. 서초동 늦은 밤, 법무법인 형민 건물 밖 골목길을 창원과 희지가 나란히 걷고 있었다. 퇴근길이라기엔 늦었고 약속된 만남이라기엔 너무 우연 같은 자리였다. 나 사실. 창원이 입을 열자 희지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웃었다. 또 농담하려고요? 창원은 순간 말문이 막혀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떨궜다. 언젠간 말할 거야. 농담 말고 진짜로. 그 말에 희지는 잠시 놀란 듯 하다가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다. 그 웃음 안엔 놀람, 안도, 그리고 조금의 설렘이 섞여 있었다. 사실 창원은 오늘 하루 종일 고민했다. 점심 식사 후에도 사건 보고서를 읽을 때도 심지어 문정이 커피 드실래요? 라고 물을 때도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지금 말할까? 아니, 아직은 아닐까? 그는 누구보다 솔직한 성격이지만 감정에 있어서는 서툴렀다. 특히 좋아하는 마음을 전하는 데는 더더욱. 그날 밤 희지는 집에 돌아와 화장대를 정리하다 잠시 멈춰섰다. 거울 속 자신의 표정이 낯설었다.
웃고 있는데 왜 가슴 한쪽이 아릴까? 나 오늘 선 넘었네. 조용히 중얼거리며 휴대폰 알림창을 열었다. 주영에게 온 메시지. 오늘 고마웠어요. 그 짧은 문장 하나에 마음이 한 번 더 요동쳤다. 주영도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했다. 홍콩 때 나 기억해요. 그때는 모른 척했고 지금도 모른 척하고 싶었지만 마음속에 울리는 그 문장은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그가 혼자 마주한 건 감정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소송장이었다. 반면 하상기는 원룸 창가에 앉아 커튼을 젖히고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라면 냄새가 아직 방 안에 맴돌았지만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을 깍지 껴 턱을 괴었다.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 아버지.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화면을 꺼버렸다. 나도 언젠간 말할 수 있을까? 그 문장은 그의 가슴 안쪽에서 반복 재생되며 밤을 깎아내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문정은 사무실에서 각종 서류를 정리하다 말없이 한숨을 쉬었다. 책상 위 포스트잇 한 장, 문정아, 넌 충분해. 그녀가 자신에게 쓴 다짐이었다.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 세계에서 충분하다는 말은 너무 흔하게 부서진다는 걸. 서초동의 밤은 그렇게 각자 다른 자리에서 다른 표정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창원은 약속하지 못한 고백을, 주영은 꺼내지 못한 기억을, 하상기는 숨기고 싶은 비밀을, 문정은 홀로 짊어진 책임을 안고, 그리고 희진은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잔잔히 번지는 설렘을 느끼며 이들은 아직 서로에게 명확한 이름을 붙이지 못한 감정들을 품고 서초동의 밤을 걸어가고 있었다. 잠든 도시, 그러나 잠들지 않은 마음들. 그게 아마 변호사로 살아간다는 것의 또 다른 얼굴이 아닐까?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산다는 건 결국 사람을 마주하는 일이다. 그게 의뢰인이든 동료든 혹은 나 자신이든 법의 언어로 다듬고 정리하려 애쓰지만 결국 우리를 움직이는 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작은 감정의 떨림들이다. 누군가는 오늘 그 떨림을 외면했고 누군가는 처음으로 들여다봤으며 또 누군가는 아직 두려워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로 산다는 건 결국 그 두려움을 안고도 한 발 더 내딛는 일인지도 모른다. 다음 이야기, 그들이 마주할 감정과 진실은 또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우리 지켜보자.